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삭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서술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야권과 광주 지역에서는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대현 원장님. 5.18 민주화운동 용어 어떻게 빠진 거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비교해보면.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 그리고 6월 민주항쟁과 더불어서 5.18 민주항쟁이 약 7번 정도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을 보면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이 있는데 5.18 민주운동이 빠졌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책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그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지침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라든가 역사과 선생님들에게 제공되는, 문서로 제공되는 지침서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빠졌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교육 활동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교육부에서는 이 교과서에는 서술되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뭐 삭제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지금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이 기존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교육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그때도 5.18 문제로 그 삭제 논란이 좀 있어서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다시 이게 되돌려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삭제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교과서에서 삭제될까요? 저도 광주 시민과 더불어서 새해 첫 시작을 광주 5.18 묘역 참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광주 5.18 묘역 가서 참배하는 걸 보니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와서 참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 5.18 민주화운동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화해와 용서, 통합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멀리 내다보면 조선시대 유교의 이상 정치를 이루고자 했던 고봉 기대승 선생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 광주 아닙니까? 이후 구한말 마지막까지 일제에 저항했던 의병활동의 격전지가 광주 어등산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항 정신으로 이어져 왔고 80년 5.18도 민주화운동의 정신으로 그대로 이어져 온 과정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숭고한 정신이 있기에 5.18 민주화운동의 삭제에 대해서 규탄하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걸로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야권에서는 일단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야권에서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를 이제 보수 정권을 이제 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정권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됐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니물난 행진곡, 그 전이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노래를 못 부르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교과서를 왜곡한다거나, 이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5.18 민주화운동 4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수나 진보나 저는 5.18 민주화운동을 지극히 정치적으로 좀 활용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진상규명도 안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게 논란이 되는 것이 저는 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18 같은 경우는 그 어딘가 유네스코의 기록문화로 등재가 될 정도로 인류의 자산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이게 정치적인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좀 정치권이 다가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 교육 개정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이 있을 때부터 시작된 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언론 보도만 본다면은 그 2021년 12월에 정책연구진이 문재인 정부 때 꾸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 하는데 현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힘 출신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연구진이 교육부 장관의 눈치를 본 건지 아니면은 여당의 눈치를 본 건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교육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 있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은 지난해
5.18 때 기념식에 왔고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참석했을 정도로 5.18에 대해서는 헌법에다가도 넣겠다,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비교해 보면 이게 뗀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저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18 민주광장에 참배를 하고 국민의 의원들이 전원 참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걸 뒤집은 정도가 아니라 근거 자체를 아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단순한 그 행정적 착오라든가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나서서 했을까 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쪽에서는 아마 이주호 장관의 전력을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장관선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네, 정부의 일단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가지고 지시를 했냐라는 문제는 좀 너무 내로치고 국민들이 의심하기에 충분한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주호 장관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중국의 중학교 교과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하려고 했다가 논란이 된 전력이 있고 교육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도 최근에 임명된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위원장 되신 분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국정화 논란을 됐던 당사자이시기도 하고요.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분을 보면 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했던 분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교육부에서는 애초에 좀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최종 승인은 교육부 장관이 한다고 하지만 그럼 그 사이에 민주당은 뭐 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민주당은 뭐 방어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행정부, 교육부 내에서 그걸 만들어서 지금 이게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내놓은 건데 이걸 이제 민주당 의원이 본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최종 완본이 돼서 책으로 나왔는데 몰랐다면 상당히 민주당이 비판받아 마땅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의심이 되는 게 5.18에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던 그 김강동 씨를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앉힌 게 좀 수상하거든요. 그때도 야당이나 강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 개입설이 아니다는 것을 밝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를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앉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의 책임보다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책임 보기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걸 알고 있다는 거는 그 연구진,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연구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까지는 아니라 알고 있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되고 내용이 드러나니까 지금 반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거를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항상 전 정부를 탓하고 전 정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곧 현상을 항상 정쟁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전 정부 때문에 그렇다라고 탓을 돌리고 전 정부에서도 알았다라고 항상 이러는 것들은 올바른 국정운영 자세가 아니죠. 잘못된 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고쳐내고 반성하는 그런 국정운영의 모습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전 정부하고 이렇게 항상 대립각을 세우는 거라면 뭔가 이득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이득을 노리고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련의 교과과정 이번 그 주도를 했던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일련의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부분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런 정신이 사라지지는 않을 건데 밑에서 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잘못된 선택이고요. 이거는 실익이 절대로 없다라고 정부한테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노동하고 연금하고 그리고 교육. 네. 노동은 참여연대 파업을 강경 진압하면서 어느 정도 보여줬고 네. 그러면 지금 5.18 민주화운동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하겠다는 이 얘기는 교육개혁의 일환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교육 개혁 일환으로 점화를 하려고 하는 어떤 시작으로 논란을 야기시키고 정쟁화시켜서 그걸 이제 교육 개혁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잘못된 선택이고요. 광주 전남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 정신은 곧 용서와 화해, 통합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현 정권에 대한 진정성마저도 의심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출발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5.18과 함께 제주 4.3도 이제 삭제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정말 민주당은 몰랐던 건가요? 모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 어떻습니까? 제가 곧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보수나 진보나 이게 항상 그 정권을 잡으면은 기존의 그 역사에 대한 해석들이 항상 반대잖아요. 이제 방금 앵커님이 질문하셨던 게 어떤 이득이 있냐, 실익이 있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보수에 대한 그 입장을 대변하고 세를 모으는 이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거. 뭔가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과거 검찰의 습을 좀 못 버리신 것 같은데 앞에 나서가지고 칼잡이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역사 논쟁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지금 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하시니까 한 가지 제가 소원 점 말씀드린다면 사실 진보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은 속도 아니에요. 가반수도 넘었고 이번에는 뭐 180도도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해서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제도화시키고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거나 아니면 진상규명을 위해서 뭘 했는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집권 여당일 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반대 진영에 의해서 항상 큰 목소리로 5.18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적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절대 오히려 힘을 실어줬잖아요. 네. 다들 물러나라고 할 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조 장관의 개인적인 뭐 과거의 전력도 말씀하셨는데 이조 장관이 만약에 이런 결정을 했다. 그리고 여기 사인을 했다 하면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조 장관도 수고했다고 어깨 툭툭 할까요? 오늘까지 보면은 장관들 신년을 맞이해서 개각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럴 일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타일에 이제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에서 끝까지 가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같은 큰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장관 하나도 경질하지 않는데 이 문제로 이조 장관을 경질한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주호 장관이든 이상민 장관이든 사실 해임을 하지 않거나 뭐 어떤 조처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비판을 받을 거라는 것은 알 것 같은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조를 보이는 이유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 궁금했잖아요. 왜 저렇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당초에 이상민 장관 정도는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피라미 한덕수 총리까지도 이야기했다가 다음날 전혀 그 반대 기류가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대통령 자체가 그러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었고 또 합동 분향소에 같이 걸어 다니면서 등 또닥거려주고 이런 모습들을 연출하다 보니까 이게 방향이 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어떻게 보면 통치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시절에 보였던 리더십을 그대로 좀 보이는 거 아니냐. 이게 좋은 리더십은 아니죠. 예.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주호 장관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오히려 힘 실어줄까요? 이게 단순하게 장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장관의 문제, 거취 문제 이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5.18 민주화 운동의 교과서에서 드러낸다고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그 당시 역사적 사건이었던 5.18 문제를 빼겠다라는 게 아니고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정신, 국가를 지금까지 민주주의 발전을 시켜왔던 근간이 된 정신입니다. 이건 광주 정신이고, 이건 광주를 넘어서 여야를 넘어서 남녀노소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4.19, 5.18, 60항쟁까지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린 초중고 학생들한테 5.18 민주화운동 그런 정신을 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이거에 대한 진상규명, 정확한 사실규명을 해내고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단순한 규탄이나 이런 걸 넘어서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광주에서는 이미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막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하게 이걸 계속 광주, 전남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단순하게 지역적인 문제로 몰아가고 또 5.18이라는 하는 걸로 몰아붙이면서 그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 같거든요. 꾸준히 광주 5.18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대 정신이고 지금까지 국가를 이어왔던 광주 정신, 이 보수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국가 민주발전을 이루어왔던 시대정신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시민사회 각계가 전국적으로 다 같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올바로 잡아내야 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역민들께서는 사실 그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어요. 이미 몇 번 어긋났죠. 이게 사실 그 이번에 지난해 대선 때 광주가 역대 그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 두 자릿 숫자였지 않습니까? 12%로. 근데 여기에 대한 사실 배신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집권하자마자 그에 대한 보답으로 5.18 민주항쟁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거 동원해서 참배를 했고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은 지났고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저는 좀 있어야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나래를 그대로 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또 뒤통수를 맞았구나. 또 표를 의식한 5.18을 그 희생양으로 삼았구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언제쯤 어떻게 해야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악용하는 게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헌법 정신의 전문에 수록한다 했잖아요. 전문이란 건 뭐냐면 헌법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엔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정부를 전통성을 이어받아서 4.19 정신, 그다음에 5.18, 60항쟁 이 부분을 실으면 돼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헌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권력구조 문제만을 가지고 계속 여야가 싸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자 일단 이 문제라도 하나 좀 통과시켜보자. 이혼화 시키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지금 같은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있죠. 만약에 헌법 정신에 이 내용이 있는데 교과 과정에서 빠질 수가 없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건 형사처벌감이죠. 그래서 이런 논쟁을 부시시키려면 말로만 그렇게 헌법 정신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다 말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통해서 한번 넣으면 돼요, 전문에. 저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진짜 광주의 5.18 정신, 대동 정신이 더 이상 정치적인 희생양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명확하지요.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 자체도 뭔가 다른 거를 병행해서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선거법 논의에서 헌법 개정과 포함해서 이것도 헌법 전문에 같이 포함하려고 하는 항상 그냥 있는 그 자체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면 원포인트로 하면 될 문제인데 항상 따라붙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그 국정조사만 하면 되지만 예산 심의를 결로하면서 많이 늦어져 왔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을 해주면 되는 건데 연장과 더불어서 또 다른 옵션을 걸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정치권에서 항상 정치 쟁점화하려는 정쟁을 하려고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이러한 것들을 지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도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소모적인 논란은 없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소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아 보입니다. 국내의 악재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데요. 일단 우리 김대원 원장님은 혹시 주식 좀 하시나요? 지난번에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해타 손해봤습니다. 손해봤는데, 이번에 새해 보니까 그 까치 쇼크라고 해가지고, 뭐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매년 1월이 되면은 어쨌든 간에 주식이 반등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반등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관들은 그걸 알고 이미 매도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사에 수익을 봤다고 웃고 있다고 하는데 그 피해는 누가 보냐? 저희 같은 개미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정보력이 약하고 자금력이 약한데 어떻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좀 안 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우리나라 증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한국투자증권 김성진 차장님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시장 오늘은 좀 올랐는데 어제 2200선까지 추락하면서 좀 충격이 컸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작년 한 해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보면 작년 한 해가 연초에 3000포인트로 시작을 했었는데 연말까지 해가지고 2200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28포인트 정도 1년 동안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작년 그렇게 약세장의 어떤 배경이 됐던 부분들,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면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렇게 이어지는 5가지 어떤 키워드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고요. 2월 달에 발생을 했고, 그냥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이런 부분들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유가 같은 경우는 뭐 12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고, 뭐 심지어 니켈 같은 경우는 뭐 이틀 만에 한 200% 정도 뭐 상승하는 그런 하루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뭐 3월 달이 되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제로 코로나를 실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상해를 봉쇄를 해버려.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어떤 공급망 체인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어려움이 겪었던 그런 한 해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한 그 원자재 급등과 그 공급망 체인이 훼손이 되면서 세계 경기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3월 달에 처음으로 0.25% 이제 금리 인상을 실시를 하였고 12월까지 0.5% 마무리 인상을 하면서 제로금리 시대에서 4.5%까지 금리를 올려버리는 뭐 4배 정도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이례적인 어떤 인상폭이었고요.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가 12월 달에 또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금리를 좀 올리겠다라고 또 발표를 해버리니까 보통 12월 하면 우리가 산타넬리를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산타넬리가 아닌 뭐 사탄넬리로 되면서 시장이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어떤 한 해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차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네. 우리가 잘못한 건 뭐 없네요. 그래서 저희 잘못은 없죠. 뭐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문제가 가장 컸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적인 문제로는 크게 어떤 부각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언제 끝낼지 모르고 금리 인상도 언제까지 예상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중국이 봉쇄를 좀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2023년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 뭐 루틴이라면 루틴이고 패턴이라면 패턴인데 그 1년의 어떤 증시를 예측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 연초 일주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월, 화, 수 이제 3일간 증시가 거래가 됐었는데 어제와 그제하고는 또 급락을 좀 보여줬었고요. 오늘 또 기분 좋게 양봉을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일하고 모레가 급락하는 모습만 안 보여준다라고 하면 네. 올 한 해 양봉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올 한 해 어떤 밴드를 봤을 때 한 2000에서 2000, 뭐 많게는 2700포인트까지도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예상을 했을 때 뭐 상저냐 하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전반기에는 좀 안 좋고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는 그런 증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한 30년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쭉 훑어봤더니 작년처럼 이렇게 지수가 20% 이상 빠졌던 해, 다음 해에는 그 빠졌던 것만큼의 50%까지는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28%가 빠졌기 때문에 네. 최소한 14%는 음. 반등이 나오겠다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한 20%까지. 그렇죠. 거기까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언제쯤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제 예상은 1월 달부터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중간에 약간의 어떤 침체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작년에 봤던 어떤 그런 모습은 올해는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심 기대가 큰.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를 보면 1월 달부터 될지 안 될지 느낌이 그렇죠. 좀 오시겠네요. 일단은 보면은 1월 달, 2월 달이 좋아야 한 해가 좋은데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좋았으니 네. 이 여세를 내일하고 모레까지만 이어가면 1, 2월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 뒤에도 기대 이상의 긴 장대 양봉을 뽑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네.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오늘 이렇게 반등한 이유가 뭐 앞에 까치 쇼크 말씀해 주셨는데 1월 휴가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보통 경우 우리나라만에 갖는 특별한 어떤 이슈가 1월 효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효과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왜 우리나라만 그런 1월 효과라는 게 있냐라고 했을 때, 대주주 요건이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슈로 나오면서 연말에는 주식을 좀 팔았다가 연초에는 주식을 다시 사는 어떤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월 효과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도 있고 보통 1월 달 되면은 어디 기업체들인가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를 조금 해보자라는 강한 네. 의지를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이 네.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한다잖아요. 네.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그 효과가 확실하게 시장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들어오면서 봤더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4% 올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7% 올랐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모습이고요. 거기다 또 외인까지 한 2천억 정도 들어왔고 또 심지어는 그동안에 공매도 쳤던 쇼커버링까지 좀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강하게 반영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반도체 업종이 살아야 국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어제 발표했던 어떤 그런 정책적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가장 잘 나타난 하루가 오늘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그러니까 정부가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라도 이 정책을 했던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한 것 같고요. 일단 다른 어떤 이슈랑 결합을 시켜보면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가 반도체 부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은 그 실적 발표는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경기 사이클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우리가 작년에 봤을 때 7월 달 정도가 반도체 사이클의 마지막이다 정도 예상을 하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그 사이클의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모습을 보통은 보여줍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1월 달인데 어떤 정책적인 부분, 어떤 사이클적인 부분이 합쳐진다라면 올해는 시작은 좋게 시작하면서 정책 효과가 극대화로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 지난해 문제점의 끝이 고금리였는데 네. 이 금리는 네. 언제 정도에나 좀 나아질까요? 금리 예상은 FOMC에서 예상은 올해는 안 내리겠다라고 한 게 예상이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니다. 3분기나 4분기에는 한 번은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어떤 이번에 금리 인상도 연준에서 실시를 했고 연준에서 원하는 것은 물가를 떨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가를 떨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유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그것도 해제할 수 있는 건 연준입니다. 근데 예상은 경기 침체가
6월 달, 7월 달에 선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침체가 왔을 때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한 분기 정도는 관찰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 침체가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빠르면 3월 달, 늦어도 4월 달에는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주식 시장은 약간 기대감을 갖고 있고 금리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채권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금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시중 금리도 지금 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채권 시장에서는 화랑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 부분은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아지는 쪽 올해와처럼 좀 화랑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네. 그 강원도 레고랜드 네. 사태 이후에 네. 지금 금융시장 큰일 났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좀 잡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레고랜드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급보증 강원도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장에 뭐 신용경색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정부 차원에서 그때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한 50조 이상의 긴급 그 자금을 긴급하게 투입을 해가지고 현재 같은 경우는 어떤 수면 아래로 약간 눌러놓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에서 시장 자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어떤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1월 달하고 2월 달 같은 경우가 PF 만기 자금이 상당히 많이 좀 추리가 될 예정이거든요. 네. 예정 같았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2개월, 3개월 롤오버가 가능한데 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조금 약간의 어떤 의심 부분이 시장에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롤오버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1월달 1분기가 좀 시장을 휘청일 수 있는 어떤 내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 들리는 소문에는 네. 어디 건설사가 지금 네. 죽을 맛이라더라. 네. 계속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건설사들 저희가 알만한 건설사들이 네. 정말 부도가 나는 상황이 오나 싶은 게 있어요. 그때 예, 제가 나와가지고 피바다 이야기를 한번 해가지고 네. 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건설사 같은 경우는 좀 조그만 건설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의 어떤 희생은 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꼭 레고랜드 때문에 그런 거다라기보다는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늘 있었던 건데 좀 더 부각이 된다라는 쪽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이것 때문에 어떤 사태가 커진다? 여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도미노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삼선 국회의원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여권 원로 이정현 전 의원과 함께 2023년 개묘년 정치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로라니까 좀 이상합니다. 저도 그래서 또 좀 더 뛰고 싶습니다. 여권 원로라고 표현하니까 약간 올드해 보여서 기분 나쁘신 건 아, 아니시죠? 전혀요, 전혀. 뭐 저 오랜만에 개인적으로 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번에 이제 도지사 네. 선거 끝난 뒤에 대통령께서 국무위원 네. 중에 한 장관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 어떤 장관 제안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당분간은 제가 네. 새 정부 들어와서 우리 광주 전남에 창구가 없으니 네. 제가 27년 동안 호남에서만 출마를 했었던 저 이정현이 그 역할을 당분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직속에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네. 우리 광주 전남 쪽의 대선 공약들에 대해서 챙기고 있고 네. 그래서 또 광주 내려가서 광주 전남 시도하고 8시간 마라톤 회의도 하고 네. 나름대로 어쨌든 광주 전남의 문제들을 네.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좀 심부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뛰고 있습니다.
장관직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균형발전위원회 얘기는 잠깐 뒤에서 하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8개월이 됐는데 횟수로 2년 차가 됐습니다. 지난 8개월 뭐 총평을 하신다면은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몇 점? 학점으로 매기자면 저는 A0를 주고 싶습니다. A 플러스를 넘네요. 주지 않는 이유는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네.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네.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서툰 점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애티튜드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태도 면에 있어서도 납득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일단 A 플러스는 못 주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 도입 뭐 이 화두를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중대 선거구제? 지금 정치권이 너무 양분화돼 있고 또 정치로 인해서 국민들도 완전히 갈라집니다. 네. 이를테면 월드컵이다. 그럼 완전 국민이 하나로 되거든요. 네. 그 똑같은 국민이 정치 얘기만 나오면 완벽하게 갈라져서 같이 밥도 먹기 싫다. 그런 사람은 사돈도 맺기 싫다. 이럴 정도로 갈라지거든요. 정치가 분열되고 아주 대결 구도로 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긴 쪽이 다 가지는 승자 독식. 네. 진 쪽은 한꺼번에 다 잃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되어 있는. 그래서 국민들도 마치 그 지역별로 야구 보듯이 네. 정치를 이겼다 졌다로 봅니다. 적과 아군으로 네. 보고. 그리고 적은 완전히 그냥 괴멸을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정치가 무려 36, 7년 되다 보니까 네. 꼭 이 중대선거구제가 옳다가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좀 전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새로 재정비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정개특위한테 2월 달 안으로 복수의 안을 한번 내봐라 하고 그걸 가지고 3월 안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밝히셨는데 여당에서야 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대놓고 우리 못한다는 못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좀 셈법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네. 아주 처음으로 뽕짝이 맞아서 뽕짝이요? 이렇게 잘 네. 정말 그 케미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오래 정치를 해왔던 네. 사람으로서 이게 실현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법으로 통과를 선거법이니까 네. 통과를 시켜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중대선거구가 되면은 일단 지역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네. 우선 의원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밖에 유능한 사람들이 경쟁을 해야 되고 우선 정치적인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될 국회의원들이 찬성할까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네. 또 하나 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도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실현 가능성을 한 25% 봅니다. 25%요? 그럼 뭐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옳고 좋고 국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 정치인들이 그걸 반드시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대통령도 쉽지 않다는 걸 아실 텐데 얘기를 꺼낸 거는 그럼- 왜냐하면 이것은 명분입니다. 아까처럼 국민들이 정치가 이렇게 양분되고 양극화되고 네. 분열되고 정치 얘기로 국민들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명분상 이걸 고치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걸 개혁하고 개선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해 충돌, 이를테면 수도권 121석 중에 거의 100여 석 넘게 네.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힘하고 나눠 갖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썩 좋아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또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남 사람들 가서 많이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중대선거구제라면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서로가 아까 저 수도권 안 뺏기려고 하는 민주당이나 네. 경상도 쪽을 안 뺏기려고 하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이해 충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지내셨다고 잠깐 언급했는데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시고 뭐 조선일보랑 그냥 단독 신년 인터뷰 뭐 이렇게 해서 야당에서는 이게 무슨 소통이냐 뭐 조선일보랑만 같이 가겠다는 거냐 이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조선일보 사설이나 칼럼 같은 거 보면은 얼마 뒤에 그게 정책이나 대통령 워딩에 반영이 돼서 나온다 뭐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다르겠지만은 뭐 어쨌든 보수 정권이고 그쪽은 네. 보수 언론이고 뭐 생각들이 거의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한겨레 신문에 난 그런 것들이 네. 경향신문에 난 것들이 결국 문재인 정권의 노무현 정권과 굉장히 일치한 것처럼 그것은 저는 그 부정해서도 또 그것을 그렇게 꼭 나쁘게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수 정권 들었으면 보수 정권에 맞는 정책이 좀 더 한 발 나아가야 되고 또 네.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또 진보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또 이렇게 선회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봐보면 역사의 진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원래 성향과 방향이 비슷한 거지 뭐 특정 언론 코치를 받고 저는 그러는 거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할 리도 없을 겁니다. 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여당 시절에 당대표를 지내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평가를 하기는 좀 네. 그렇고요. 국민의 힘은 네. 많이 변해야 됩니다. 완전히 만약에 내가 당대표거나 내가 당에서 특강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현대화해야 된다. 완전히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의 조직이나 네. 또 이렇게 어떤 방향이나 여러 가지 행태나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거의 한 50년 전에 공화당 조직과 공화당의 행태가 정치 행태가 권위주의적인 행태라든가 뭔가 좀 엘리트 이렇게 위주로 간다든지 국민 전체를 살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요. 저는 이런 상태로 좀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네. 거의 코마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 선거를 1년 놔두고 네. 대통령 후보도 못 냈던 당입니다. 현재도 집권당이면서 비대위를 거듭하고 있는 당입니다. 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 당이 완전히 변하고 현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죠 우리 당인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반성이나 자성이나 이런 자해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지금 좀 보면서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 정말 상대방에 대한 공격 또 뭐 권력에 대한 총선에 대한 욕심 네. 다 내려놓고 먼저 황골탈퇴하고 현대화 당의 현대화에 먼저 더 우선 네.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전두환 민정당도 아니고 박정희 정권 때 공화당으로 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변하는 것 이런 노력들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바일 시대가 돼서 국민들이 네. 너무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하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소통과 속도가 빨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어요.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그 여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 뭐 이런 지적이랑 그런 얘기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뭐 그 전에 박근혜 정권, 네. 이명박 정권, 노무현 정권, 심지어는 김대중, 김영삼 정권 때도 늘 나온 소리입니다. 그것은 네. 항상 이제 그 당에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당연히 대통령이 했던 공약을 네. 함께 지켜내야만이 그 다음 선거 때 저 당은 약속을 지키는 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행권을 갖고 있고 네. 또 그 다음에 당은 여론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당은 대통령하고 함께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건 그냥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든 정권에 해왔었던 야당들이 입에 달고 다는 소리니까 그건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한테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제대로 출장소 노릇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걸 법안으로 만들고 예산으로 뒷받침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에 한다고 그런다면 출장소보다 더한 소리도 얼마든지 들어야죠. 왜? 여당이라는 게 대통령과 행정부와 그다음에 그 여당이 함께 같이 해갖고 여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말하자면 아까처럼 지금 당이 제대로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 출장소라는 뭐 단어가 뭐 비판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역할을 역대 모든 정권들이 다 들어왔던 소리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그 전대가 이제 3월 8일 날 열려서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데 좀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윤심이 나한테 있다. 뭐 윤심
간택, 뭐 선택을 자초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드러내놓고 대통령의 말하자면 대통령을 파한다고 하는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은 네. 대통령을 내세워서 그 힘으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뭐 참 윤핵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그 윤핵관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네. 아주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고 집권 여당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본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여권의 나쁜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윤핵관이라는 말을 스스로 그걸 즐기고 있거나 또 그걸 내세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단어가 윤핵관이라는 좀 특이한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뭐 옛날부터 뭐 복심이니 뭐 책사니 뭐니 해서 다릅니다. 다른가요? 복심일 수도 있고 네. 책사일 수도 있고 그건 참모들이 드러내지 않게 가급적이면 더 겸손하게 네. 이렇게 대통령을 보좌하고 돕는 것하고 네. 완전히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세워서 이런 식으로 마치 힘이 쏠려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건 정말 말하자면 네. 대통령 호가 호의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지난해 9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호남을 포함해서 지방 소멸 위기가 뭐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풀어야 돼요? 풀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소외다, 낙후다라는 말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재앙이다. 국가 재앙이다. 라고 이걸 규정을 하는 게 최우선이고 일단 정치권과 국민들이 이 지역의 지금 소멸 문제가 국가 재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 대행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 문제를 거의 국가를 대개조를 해갖고 이걸 시급하게 해결하고 풀지 않으면 정말 이 자체로 수도권은 배 터져서 죽고 정말 지방은 배고파서 죽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예언을 자신 있게 하고 싶습니다. 지역 소멸 문제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불러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듣도록 하고 앞으로 계획 뭐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전남을 제 지역구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고 이제 사실 군의원 한 명도 제대로 30여 년 동안 없었었던 국민의힘에서 집권을 하고 나서는 광주 전남의 시, 도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중앙무대에 터놓고 가서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제가 비록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전략위원이라는 간판 하나만 갖고도 광주 전남의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 시, 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올 한 해 동안 제가 죽으라고 세종시다 또는 중앙부처다 대통령실이다 쫓아다니면서 한번 중간 심부름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죽어라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앞으로 좀 많은 역할 광주 전남 위에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이정현 전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1월 4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